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어려운 성리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이 좀 어렵죠? 예, 성리학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도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 성리학은 유학의 그 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유학의 발상지인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유학의 계통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해주면 학생들이 막 펄펄 뜁니다. 선생님 제발 한국사도 어려운데 중국사까지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결국 역사는 시간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어떻게 무엇이 변해왔느냐를 따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계통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무시하고는, 중국의 유학의 발달 내용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잠시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잠시 중국의 유학의 흐름을 좀 보고 와서 요게 성리학이구나 이렇게 잡아 나가시는 게 공부하시기에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알겠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참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사상가들을 제자라고 하죠. 그 사상가들이 만든 그 학문, 이 사상을 백가라고 그래요. 백가. 그래서 백가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사상가들의 여러 사상이 마구마구 난립했었다. 춘추전국 시대는 주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이때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럴 때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새 나라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분열을,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상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는 때를 우리는 뭐라고?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자백가 가운데 뭐가 있었나? 유가가 있었다. 유가. 그죠? 즉, 공자나, 즉, 누구예요? 맹자의 사상입니다. 공맹의 도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공맹지도라고도 얘기하죠. 공자, 맹자의 사상을 우리가 유가라고 한다. 유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리지널 원유학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시황제의 진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진나라 때 이 시황제 이놈이 뭘 했습니까? 유교를 탄압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분서. 책을 불사르고 유학과 관련된 책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갱유, 유학자들을 잡아서 생매장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유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어요. 왜 진시황제 때 유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을까요? 괜히 미워하지 않겠죠. 괜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제 지난 대선 때 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후보가 박근혜 그 현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탄압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유교가 진시황제로부터 탄압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진시황제는 말이죠,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학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유학의 통치 이념은 뭐냐면 지방 분권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나라 때의 봉건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분권적인 정치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다라고 내세운 게 유교의 통치 이념입니다.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 아닙니까? 근데 권력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그죠? 패도 정치를 법가에 의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그죠? 칼과 권력과 군사력과 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진시황제의 그 스타일하고 전혀 맞지 않았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아마도 종북이거나 아니면 뭐 그 좌빨이거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상 탄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상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모든 개인의 머릿속까지는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사상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놈들은 모조리 전부 다 독재자들이에요. 진시황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자, 이렇게
분서갱유에서 유교를 탄압했어요. 왜 탄압한지 얘기했죠. 그러나 그 독재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스탈린도, 히틀러도, 진시황제도, 연산군 같은 폭군도, 그죠? 예, 이렇게 결국 지는 망하고 새로 누가 등장하느냐? 한나라가 등장하잖아. 이 한나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교가 국교로 채택됐어요.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국교화.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이 채택되고, 예, 한나라 때 유교는 뭐냐? 다시 옛날 제자 백가 시대 때 이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서갱유 이전에 오리지널 유학 때의 그 책을 다시 연구하자. 이때부터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 유교 서적들 아닙니까? 이런 경전들을 다시 연구하고 그 경전에 해석을 붙이고, 그죠? 그래서 예, 이런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해요. 알겠죠? 여러분, 유학 가운데 훈고학은 뭐라고요? 유교 경전과 경전의 해석을 중시하는 그런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하는구나. 유학 가운데 훈고학은 경전 연구나 경전에 주석을 붙이는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고학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한나라 때부터 훈고학이 쭉 유행했어요. 언제까지 유행했느냐? 당나라 때까지 계속 훈고학이 계속 유행합니다. 한당.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쯤 되면은 누가 등장해요? 그죠? 너무너무 유명한 주희가 등장. 주희. 그죠? 이 주희를 주자라고 해요. 주자. 그래서 이 주희 이외에도 이제 정의, 정호, 형제 이런 사람들이, 알겠어요? 예. 유교가 너무나 이렇게 글자 자구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치중하고, 특히 당나라 말기에 유행했던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 사상을 연구하잖아. 알겠죠? 우주의 원리가 뭐냐, 또는 뭐 철학이 뭐냐, 자연의 이치는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불교의 사상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유교가 경박하단 말이야. 글자 해석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불교의 선종과, 그죠?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보다 더 인간의 심성이나 또는 자연의 이치, 우주 원리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는 이런 노력을 해보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정호, 정의 형제나 주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주자였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게 송나라 때 완성됐기 때문에 송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모조리 다 싸잡아서 또 뭐라고도 하느냐? 이때 성리학이 완성되었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이거 하려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훈고학이 유교 경전 연구나 그 경전에 대한 해석, 자구 해석을 중시한다면 성리학은 뭐냐? 성리학은 보다 더 인간의 내면, 즉 인간의 심성과 또 뭐예요? 자연, 우주의 원리를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해서 뭐야?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됐죠? 요걸 우리가 다른 보다 더 고상한 또는 뭐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랍니다. 철학. 결국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우주를 규명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인간을 소우주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작은 결정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실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우주를 축약시켜 놓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고 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의 인간이 작은 우주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면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가기로 해요. 다시 합니다. 자, 봐라 이거야. 인간과 우주를 규명하는 그 본질과 그 심성을 규명하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교가 무엇으로 흘러간 거야? 철학적으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을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얘기할 때 성리학을 일컬어서 철학적 유학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말로 한번 시범 해보세요. 뭐라고요? 철학적 유학이다. 성리학은 철학적 유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성리학은 철학적 유학이다. 알겠죠?
이 철학에서 인간과 우주 심성을 따지고 우주 원리를 따지는데 거기서 리가 중요하냐, 리가 또는 기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와 기를 따지는 이기론이 있죠. 이기론. 그래 안 그래? 이기론. 그래서 이는 뭐냐면 이는 대개 도덕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리라고 그래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맞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서양 철학으로 말하자면 리기론에서 리는 형이상학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정신, 도덕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덕적 원리 문제 그럼 뭐야? 리입니다. 리. 오케이? 정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뭐냐? 기는 물질의 물질. 물질이자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리가 정신이라면 기는 현실이다. 물질이다. 실질적인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형이 하학쯤 되는. 알겠죠? 이렇게 성리학에서 우주 원리나 인간의 근본 안에 리가 더 중요하냐 기가 더 중요하냐를 것을 놓고 벌이는 논쟁을 이기론이라고 해요. 어렵지만 이렇게 이참에 지금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기론 아시겠죠? 이기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성리학이 계속 유행하는데 이 성리학이 송대를 지나서 원나라를 통해서 원간섭기에 우리나라에 고려에 전래대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려에 전래대 들어왔던 이 성리학은 고려 시대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조선을 건국하는 조선 건국의 사상적인 토대가 된다. 사상적인 기반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성리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성리학은 조선 후기가 되면 어때요?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양명학, 그죠? 양명학. 보다 더 실천적인 유학으로서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으로 바뀌어서 조선 후기에도 우리 그 18세기에도 양명학이 유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청나라 때가 되면은 다시 고증학이, 알겠어요? 다시 고증학으로 유학의 조류가, 트렌드가 바뀌게 되더라. 알겠죠?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보자. 한나라 때 뭐라고? 혼과학, 그죠? 그리고 혼과학 이후에 송나라 때 성리학, 그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리학으로 이어가도록 합시다. 이 성리학이 송나라 때 완성됐지만 이것이 원을 통해서 고려에 들어온 다음에 고려 시대 말기에 공민왕 이후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새 사회 건설의 청사진을 펼치기 위한 이념적 토대, 사상적 토대로서 삼았다 이거야. 무엇을? 성리학을. 그죠?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결국은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리학은 언제 들어왔느냐? 고려 말기에 들어왔습니다. 고려 말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의 그 내용을 보면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인 토대가 됐고, 조선 건국의 사상적 토대가 됐고, 그런데 그 중에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혁명파 신진 사대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이해하는 게 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했는데 15세기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관악파, 운구파. 거슬러 올라가자면 고려 후기에 혁명파 사대부다. 됐죠? 관악파들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15세기 정치를 주도했고요. 이들이 경국대전을 만들었고 과학기술 문화를 발전시켰고 한글을 창제했고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에 힘썼고 자주적인 역사관을 펼치고 외워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머릿속에 그냥 뭉탱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사람을 이해하면 나머지 현상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나머지 현상들은 죄다 따라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문물 제도 정비로 사회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 사회적인 모순, 고려 말 권문세족이 저질러 놓은 친원파 놈들이 저질러 놓은 대토지 농장 확대로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또 밖으로는 외구와 흥분적이 쳐들어왔던 그런 내우, 안으로 걱정과 외환, 밖으로 환란 이런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으로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됐죠? 다양한 학문을 포용하고
주례를 중시, 주나라의 의례를 중시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례를 강조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기에 온건파 사대부들이, 정도전, 정몽주, 이색, 길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후배들이 이제 살림이 되고, 이 살림들은 비로소 15세기 말 성종 이후 16세기에 조선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리학적 이념의 실천으로 이념을 실천하는 거야.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15세기가 저질러 놓은 사회 모순, 훈구파들은 농장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모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 세력으로서 16세기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새로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개혁을 한다. 조광조 개혁이 바로 이런 개혁 안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 훈구파들이 된 이 사람들이 썩어서, 관학파들이 썩어서 훈구 세력, 훈구 공신 세력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외척, 그래서 이걸 뭐라고? 훈구척신 그러잖아요. 훈구척신 세력을 비판하고, 그죠? 명분을 중시하고, 의리를 중시하고, 인간다워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 의리나 명분을 숭상해야 돼, 중국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앞에 정치에서 다 보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정몽주, 길제, 또는 이색, 이런 사람들 이후로 이제 김종지, 김갱필, 그죠? 그리고 조광조, 정여창, 태계 이황, 율곡 이이,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쫙 나옵니다. 다시.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뭐라고요? 학문적 입장에서, 알겠어요? 학문적 입장, 유학이라는, 조선의 성리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리학의 명분론과 성리학의 의리나 성리학의 원칙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16세기 이후에 사림이라고 했는데, 그 사림들의 특징은 뭐냐? 나왔습니다. 도덕을 중시했어. 수신, 자기 몸을 닦는 거, 자기 마음을 닦는 걸 뭐라고? 수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신성에 대한 연구. 여러분, 인간의 신성뿐만 아니라 뭐라고?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까지를 규명하는 게 바로, 그렇죠,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리학은 뭐라고요? 철학적 유학으로서, 그 성리학을 중시했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신을 강조하는 리하고 물질을 강조하는 기가 있는데, 이기론이란 뭐냐? 이기론.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나 또는 우주 원리가 리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알겠어요? 이런 관점을 놓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거나, 알겠죠? 서로 논쟁을 펼치는 그런 성리학의 그 이론이 바로 이기론입니다. 그 중에 서경덕은 뭐라고? 이보다 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정신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더 중요하다. 이 표현, 서경덕이라는 사람을 물을 때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저도 몰라요. 알겠죠? 조선시대 사람도 잘 몰라. 모르니까 서로 논쟁하고,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틀려라고 사단 칠정론이며 이기론이며, 알겠어요? 이런 데 가지고 논쟁을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쟁을 읽다 보면 더 어려워. 더 혼란에 빠져. 알겠어요? 이기, 상호, 기발설, 이런 것들, 호발설, 이런 것들을 하면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에 빠져.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해를 하지 말고 들어가 보세요. 서경덕은, 리보다 기가 중심이며, 특히 뭐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개방적이었다. 오케이. 다시 정리. 서경덕 뭐라고요? 리보다 뭐가 중요하다? 기가 중요하다. 요즘 말로 해볼까? 그 의리가 밥 먹여주냐,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알았어요? 이런 입장이 누구라고요?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이 서경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율곡 이입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요. 볼까요? 그 다음에 조식은 학문의 실천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식. 이렇게 나오면 누구라고? 조식이다. 학문의 실천을 강조한 사람. 여러분, 이제 조식도 주리론에 가까웠습니다. 원래 그 우리가 동인, 서인 나눌 때 동인 안에 들어있잖아요. 조식이. 그래서 동인들이 되게 주리론인데, 이 주리론 가운데서도 조식은 뭐라고요? 리를 중시했지만은 또 뭘 중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중시했다. 그래서 조식의 제자들이 뭐야? 동인 가운데 북인이 됐어요. 북인. 여러분, 북인 그러면 누가 생각나? 그렇습니다. 광해군 때. 그래, 안 그래?
광해군 때 광해군을 도와서 의병을 조직화하고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참여하면서 농민들은 그 험한 꼴을 보고 안 되겠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지라고 보다 더 실용적인, 알겠어요?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립외교를 펼쳤던 바로 그들이 바로 북인이잖아요. 그 북인의 최고 스승이 바로 누구냐? 남명조식이야. 말로 해봐. 누구라고? 조식. 호가 남명입니다. 남명조식. 다시 합니다. 조식은 뭐예요? 유교의 실천을 강조했다.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하고, 다시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포용적.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포용적이다라는 표현은 서경덕과 조식한테 함께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 이들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리보다는 기를 중시했다. 누구야? 그렇습니다. 서경덕이고, 주리론자지만 실천을 강조한 사람 누구라고? 조식이에요. 그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을 형성해서 광해군을 도와주는, 개혁정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묶어서 알아둘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상 시험 문제의 선택지로 1, 2, 3, 4 이렇게 나오면 고르기 진짜 힘들어요. 누가 조식이고 누가 서경덕인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지금 배울 때 머릿속에 확실히 해두십시오. 아주 전형적인 언어적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현적은 철저하게 이를 중시했어요. 이현적과 서경덕 차이를 알겠죠? 서경덕은 니보다 기가 더 중요해라고 했지만, 이현적은 아니야, 정신이 중요한 거야. 모든 게 다 정신으로부터 비롯돼. 알겠죠? 네가 정신줄을 놓는 순간 너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이현적의 제자가 바로 직계 제자가 퇴계 이황이랍니다. 이황.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황은 주자의 주리론, 알겠죠?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해서 근본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이며 도덕적이며 전부 다 뭡니까? 정신을 강조하는 리죠. 리. 다시 여러분, 다시. 주자의 정통 이론을 받아들인 게 누구라고요? 이현적. 이를 강조했잖아. 그 이현적의 직계 제자가 누구라고? 퇴계 이황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현적, 이황 전부 다 리를 강조하는, 보지마. 책 보지 말고 해요. 저를 보세요. 이현적, 이황 전부 다 뭐라고요? 리를 강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현적은 리를 강조하고 그 뒤에 이황한테 이어줌으로써 조선 주리론의, 알겠죠? 조선 주리론의 완성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황이고, 그 선구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현적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밑에를 좀 볼까요? 밑에를. 그 위에 율곡이는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 왜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있냐면 리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리와 기 둘 다 있어. 근데 리도 물론 알아. 정신도 있어. 도덕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야. 먹고 사는 문제야. 현실 문제야. 아까 누구라고요? 서경덕이에요. 근데 잠깐, 이 서경덕은 원래 주리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를 강조해버렸으니 얼마나 반전이 일어난 겁니까? 그 서경덕과 괴를 달리하고 있는 이율곡 이이가 상대방 서경덕의 이론을 받아들여요. 거봐. 서경덕도 리보다 기가 중요하다잖아. 이렇게 하면서 기를 강조한 사람 누구라고? 율곡 이이입니다. 리의 정통 이론을 조선 현실에 맞게 체계화시킨 사람 누구라고? 퇴계 이황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구분이 시험 문제 아주 100%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들의 저술이며, 이들의 주장이며, 이들의 업적이며, 이들의 학문적 경향이며, 이들의 제자들이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책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또 나왔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율곡이인은 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실적, 개혁적. 되게 이제 율곡이인은 어때요? 정치가 아주 어려울 때 임금 옆에서 임금한테 개혁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또 임금한테 여러 가지 개혁안을 올립니다. 율곡 이이가 바로 뭡니까? 대공수미법, 공납을 대신해서 특산물을 내느라고 농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민한테 특산물을 거는 대신에 돈 많은 지주 녀석들한테 쌀로 거둡시다라고 하는 뭐야? 대공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 또 외놈들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입니다. 저놈들이 분명히 그 전국지대를 끝내고 이제 남는 병력을 이용해서 우리 조선을 치러 올 텐데 외놈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들의 준동에 대비해서 미리 군대를 10만 명을 기릅시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율곡 이이의 여러 가지 개혁안, 현실 문제를 중시하는, 물질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돌보려고 하는, 리보다 기 쪽을 중시하는 누구의?
율곡 이의 마인드가 반영된 경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흐름을 좀 잘 봐보세요. 우리가 당파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붕당 정치를 얘기할 때 영락파 그럼 뭐라고? 주리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기호학파 그러면 주기라고 했죠. 그러나 주리 주기라는 말의 뉘앙스 속에는 리를 중시하지만 기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답니다. 다시 주기론자들인 기호학파는 뭐라고요? 기를 더 강조했지만 리도 인정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주리론자는 서경덕, 조식, 이현적이 있는데 그 중에 서경덕은 주리론자임에도 나중에 어때? 니보다 기를 더 중시해서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 주기론자인 율곡 이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헷갈리기 쉬워요. 여기서 내게 넘어가 버리는 학생들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조식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리론자지만 조식은 관념만, 도덕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원리를 실천에 옮겨야지. 이렇게 실천을 중시했다는 거. 그래서 북인들이 광해군 때 개혁정치를 단행할 수 있었다. 왜냐? 북인들은 대개 조식의 제자들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현적의 그 사상을 정통으로 계승한 사람이 바로 대개 이황이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율곡 이인은 주기론자로서 성원과 함께 기호학파를 양성.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동인 그리고 서인 이렇게 당파를, 정파를, 붕당을 형성했다는 걸 다 배웠습니다. 동인 안에서 북인과 남인이 갈라지는데 남인은 주로 뭐냐? 퇴계 이황의 직계시자들이고요. 그죠? 북인들은 누구라고? 조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서인도 나중에 갈라져요. 서인도 나중에 갈라져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데 소론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성원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소론이고 노론은 바로 누굽니까? 율곡 이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노론의 대빵이 나중에 누구죠? 송시열로 가더라. 소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소론은 이제 경종과 또 영인군, 그죠? 연인군, 누구야? 영조, 이 사이에서 경종을 지지하다가 결국은 누구랑 장희빈과 함께 가죠. 마탱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소론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주로 이제 강화도에 귀양 가서 강화학파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샹, 실천을 강조하는 뭘 하자? 차라리 양명학을 하자. 이렇게 소론들이 양명학으로 많이 돌아서게 됐다. 그래서 양명학파가 뭐라고요? 강화학파라고 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학파의 형성, 정파의 형성, 정파 간의 대립 이런 문제들을 쫙 봤을 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어렵습니다. 언어적 표현도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되게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일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내용을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살피시고 외울 건 외워두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리보다 기를 중시했으며 도교와 불교를 수용했다. 누구라고요? 서경덕. 오케이. 이를 강조했으나 또 뭐라고? 실천을 강조했으며 도교와 불교를 수용했다. 그럼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조식.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 것. 알겠죠? 어떤 사람에 대한 언어적 표현만 보고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이걸 골라내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네. 약간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심껏 하다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선 사회는 성리학 중심의 사회다. 성리학을 쫙 봤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성리학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예법을 중시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법을 학문적 차원까지 끄집어 올려서 예학이라고도 합니다. 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예학이죠. 예학. 자, 이미 15세기에 삼강행실도며 또는 국조 오례의며 이런 의례서들을 많이 편찬했는데 16세기, 그러니까 15세기의 예라는 것은 우리가 15세기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주나라의 예법, 주례를 중시했다고 그랬잖아. 이것을 토착화시키고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한테도 상강오륜의 도를 알게 하자. 그래서 상강행실도. 나라의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는데 예법에 맞게 하자. 그래서 국조 오례 이렇게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차원에서 예법을 중시했다면 16세기는 아니야. 16세기 이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제
예라는 것은, 예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자 통치 원리이자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될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사림들에 의해서 예법이 학문으로까지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자갈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심화되고요. 그죠? 성리학자들, 사림들이 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자갈의 중심의 생활 규범에서, 알겠죠? 예가 뭐라고? 하나의 생활 규범이 된다, 이거 생활 규범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가 되면 아예 예학이 발달. 알겠죠?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예학이 더욱더 발달해 가더라. 알겠어요? 이때는 예학이 보급됐다면 이때는 예학이 훨씬 더 발달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그 교과서에서는 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뭐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되게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김장생이라든지 김장생. 이 예학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김장생이라든지 또는 정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장생, 정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학이 발달하고, 자, 양난 이후 호란과 외란을 거치면서 전쟁통에 사람들이 급하니까 말이야 예법을 차리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화살이 막 비오듯 쏟아지고 그러는데 집신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갓대가리가 날아간지도 모르고 상처가 풀어진지도 모르고 뛰어야지요. 그때 언제 의관을 정제히 하고 거드름 피우면서 팔자 걸음으로 걷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유가 되면 어때? 다시 인간은 인간 나와줘야지. 사람이 금수와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 A가 있어야 된단다 하면서 도덕 규범을 다시 강조하고 전쟁통 이후에 유교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전개되더라. 그래서 예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예치가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각 정파 간의 예학 때문에 싸웠어. 예속 논쟁.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예속 논쟁은 그렇죠. 효종 임금이 돌아갔을 때 효종비 조대비가 아들, 둘째 아들인 효종을 위해서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1차 예속 논쟁이, 또 효종의 부인이 돌아갔을 때 그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며느리를 위해서 상복을 1년 입어야 될 것인가 9개월 입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아주 치사하게 싸우더라 이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속 논쟁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17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뭐냐? 예법이 발달해서 특히 남녀의 차별이 심화된다라는 게 100%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조선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남녀 차별이 심화됐다.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 남녀 차별이 심화됐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중심의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남성 중심 사회는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조선시대의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중심 사회? 친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친족 중심의 사회를 더 까다로운 말로 바꾸자면 집에서 뭐야? 아버지가 그죠? 짱인 사회, 이걸 뭐라고? 가부장적 사회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아버지가 짱, 가장인 사회. 그래서 가장적 사회 또는 가부장적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남자 중심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외란, 호란 이전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여성 파워가 상당히 셌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도 어때요? 남녀가 대등하게 그 대우를 받았고 호적에도 남녀가 연령순으로 기재됐고 돌아가면서 부모 제사를 모시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전부 다 17세기 이전이야. 외란, 호란 이전이에요. 그러나 외란, 호란이 지난 17세기 이후가 되면 얄짤없이 그냥 남자 중심 사회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 친양을 했다든지, 장자 상속을 했다든지, 큰아들을 우대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조선시대는 언제? 17세기 이후다. 정리 끝. 오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리학과 함께 또 그 떨거지, 예학까지 쫙 봤습니다. 알겠죠? 예학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지만, 예학이 하나의 생활 규범으로서 통치 이데올로기가 돼서 사람들의 생활에 그러니까 양반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까지, 농민들의 생활까지 스며들어서 일상 생활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큰아들 중심의 사회로 만든 것은 17세기 이후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했죠. 알겠죠? 기타 이제 불교와 민간신앙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어땠느냐? 우리가 이제 조선을 세우면서 분위기 다 알잖아요. 조선을 세우자마자 정도전은 무슨 정책 펼쳤어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이 유교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리학을 말합니다. 억불 정책을 펼쳤던 정도전의 중요한 책이 바로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예요? 불시잡변. 그죠? 불시잡변. 불시를, 부처님을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불씨 이렇게 부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부처님의 불교 사상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린 거죠. 불시잡변 이렇게 해가지고. 불시잡변 이외에도 신기리편 이런 것들이 정도전에 불교를 까는 책이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불교를 억누르고 새로운 유교, 성리학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건국한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서 성리학을 토대로 삼았다. 억불정책. 첫째, 사원전 노비를 몰수하고 그렇습니다. 사원에 절에 국가가 땅을 준 것들이 있잖아요. 절이 갖고 있는 또 땅. 국가가 주지 않더라도 고려 후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권문수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 사원으로 절로 도피시켜 놨습니까? 그야말로 권문수족 못지않게 고려 말에는 절이 큰 부자였죠. 대토지를 소유한 농장주였죠. 그런 땅들을 사원전을 회수했다. 덩달아서 그 사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런 노비들도 전부 다 끄집어냈습니다. 나와! 얘네들 전부 다 양인으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농민으로 정착시키고 농민으로 정착시킨 다음에 군대도 보내고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해서 나라로서는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데 삼았죠. 됐죠? 기타 이제 도첩제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첩제란 승려한테 발급해준 진짜 승려한테 발급해준 승려의 그 신분 증명서예요. 알겠죠? 승려의 신분 증명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짜 중들은 죄다 골라내고 진짜 승려한테만 도첩을 발급해 주었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뭐야?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예요. 알겠죠? 도첩제를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교를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단을 정리해서 조선 초기에는 36개의 절만 남겨두고 나머지 절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교종사원 18개, 선종사원 18개 이렇게 36개의 사원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명맥이 유지됐죠.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세조 같은 분들 어때요? 개인적으로 부처님을 많이 신봉했습니다. 세조가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 자기 조카인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사육신들한테 또 피비린내를 뿌리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온몸에 종기들이 많이 나기도 하고 두드러기나 이런 피부병 때문에 시달렸는데 그 문수보살인가 이런 분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뭐 온천에 가서 이렇게 그 식기음을 해가지고 낫게 하기도 해가지고 그 문수보살 때문에 이렇게 보살님 때문에 이렇게 덕을 입었다 해서 불교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원각사라는 절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지금? 간경도감이라는 기관을 두고 불경 언해 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세종의 아들로서 수양대군은 그 한글 보급에도 상당히 노력을 한 셈이에요. 그죠? 왕실의 구복적인 불교 행사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왕실의 아녀자들, 특히 이제 대왕대비나 왕비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성리학보다는 부처님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예 궁궐 안에다가 내불당이라는 절을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 욕구. 여러분,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수백 년 동안 일반 백성들은 그 절을, 불교를 숭상했었는데 그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지마 한다고 해도 없어집니까? 우리도 말이에요. 국가가 여러 가지 예법이나 이런 것들 규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야, 장례식장에 화환 같은 거 보내지 마. 아무리 그래도 보냅니다. 그래 안 그래? 구정세지 마. 이렇게 해도 전부 다 지랄하지 마.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명절 그러면 설이 최고야 하면서 일제시대 때도 말이 신정세라고 그랬는데 신정 안 세고 전부 다 구정세잖아. 이렇게 국가가 백성들의 삶이나 전통이나 또는 그들의 기충 문화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해봤댔자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가 되면은 국가의 통제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특히 성종 때 불교에 대한 탄압이 강화돼요. 여러분, 고려시대하고 유사하죠? 고려 때도 어떻습니까?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심의 28조를 올림으로써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불교는 수신의 도로 삼읍시다 라고 하면서 불교를 깠잖아요. 불교에 대한 통제가 더 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성종이나 조선 성종 둘 다 뭐야? 예, 억불 정책을 추진했다. 공통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 성종 때 통치 규범이 완성됐잖아요. 경국대전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불교를 더욱더 억압했다. 통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림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깝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한때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불교 부흥책이 있기도 했지만은 결국 조선은 억불 숭유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게 됐어요.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특히 이제 서산대사 등 이런 고승들이 등장해서 불교 교단이 정비되고, 여러분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특히 외란 중에 승병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승려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죠. 서산대사 휴정, 또 뭐 사명대사 유정, 그죠? 그리고 뭐 처형대사, 영규대사 이런 수많은 승려들이 그동안 탄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탄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에서 목탁만 두드릴 수 없다. 우리도 창칼을 들고 나라를 구하자. 이게 이제 뭡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국적 불교, 호국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부처님들을 모시던 승려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외란이 끝난 이후에 이 승려들에 대한 대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잖아.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일을 했으니 거기에 역할에 맞는 그 응분의 대가를 주세요.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대사 등 활약을 많이 했었고, 승병들의 활약 덕분에 불교 전체의 위상이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는데, 조선시대에 특히 이제 외란 이후에 지어진 절 건축물이 있잖아. 구례 하음사 각항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또 속리산 법사 팔상전, 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알겠죠? 조선 후기 17세기에 지어진 절 건축물들은 이렇게 높아진 불교 위상을 반영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됐죠? 사원 경제 기반이 축소돼서 출가가 불가피했지만은 언제냐? 이거 이제 조선 후기 얘기죠. 불교 사회적 위상이 약화되게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교를, 조선시대의 불교를 쫙 봤습니다. 이건 이제 석보상절입니다. 알겠어요? 세조 때 편찬이 됐다는 석보상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도교와 민간신앙으로 들어왔습니다. 도교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고려시대는 어때요? 국가가 도교 행사를, 초제를 지내고 이렇게 도교 행사를 주관했잖아요. 그런 고려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도교 행사가 고려 때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 행사를 통해서 국가 권위를 올리려고 노력도 하고, 소격서 아주 중요합니다. 소격서. 그래서 초제를, 하늘에 대한 제사, 1월 성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초제라고 하는데, 이 초제를 주관하는 관청이 바로 소격서였어요. 그래서 소격서를 설치하면 도교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16세기 조광조가 저런 미신을 믿으면 돼 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조광조 때는 소격서 폐지. 알겠죠? 소격서를 폐지하면 도교를 탄압한 겁니다. 성리학자들에 의한. 알겠어요? 조광조에 의한. 소격서가 있으면 15세기, 소격서가 폐지되면 16세기 조광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타 이제 단군과 관련해서 또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또 무술이죠. 무술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으면 도는, 알겠죠? 도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 도사 나오는 만화 보면은 되게 구름을 타고, 알겠죠? 뭐 장풍을 쓰고 축지법을 쓰고 하는데 전부 다 그게 뭐야? 무술과 관련된 권선징악. 알겠어요? 그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할 때 이렇게 도사들이 무술을 통해서, 그런 도술을 통해서 무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간 어쨌든 도는 이렇게 무와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선시대에도 도교 이외의 풍수지리는 지리적인 요소와 예언사상이 결부된 것, 이것을 우리가 도참신앙 그랬죠. 자, 조선 건국 남경 길지설 기억납니까? 고려시대에 이미 남경 길지설이 유포됨으로써, 야, 고려 수도인 송악은 입이 지덕이 세하겠대, 한양이 명당터래 하면서 말이야, 남쪽에 한양에 도읍이 등장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견해 놨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한양천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그 뭡니까? 서광사라는 절 같은 경우는 이제 태조 이성계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그 꿈속에서 이성계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대들보가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꿈을 꿨다 해가지고 막 걱정이야 한숨이야. 여러분들도 꿈 꿔봤잖아요. 뭐 가위 눌린다 그러는데 꿈에 아주 그런 억압적인 상황을 닿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꿈 깨고 나서도. 이렇게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그 이성계를 어때요? 그 무학대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꿈을 가만히 보니까 장차 이성계 장군께서 왕이 되실 꿈입니다. 왜냐? 석가래 세 개가 이성계 몸 위에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는 결국 이성계 몸이 이렇게 있다면 석가래 세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결국 왕자가 세졌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주 그냥 기분 더러운 그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멋있게 해줘봐. 그럼 어때? 완전히 반전이죠. 그래가지고 그 왕이 될 것을 꿈을 해석했다 해서 해석하다 할 때 그리고 왕사여 절 이름 거기다가 서광사라는 절을 지었다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무학대사한테 이제 그 이성계가 여보게 가서 그 한양이 좋다는데 남경에 가서 길지를 알아보게 해가지고 이 무학대사가 지금의 왕십리에다가 이제 도읍을 정하려고 경복궁을 세우려고 이제 거기다가 그 도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농부가 말이에요.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막 소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 무학같이 미련한 소야 하면서 소를 두들겨 패는 거야. 옆에 무학이 있는데 얼마나 무학이 쫑떡 나겠어요. 대놓고 자기를 욕하는데 그래서 그 농부한테 여보세요. 내가 무학인데 왜 당신 소한테 소를 때리면서 무학같이 미련한 소라고 합니까? 하고 성질나서 얘기하니까 여보세요. 여기는 도읍터가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도읍을 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심리를 더 가세요. 라고 해서 심리를 더 가라고 해서 뭐라고? 왕심리라고 한답니다. 지금 왕심리에 사는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겠죠. 만약 거기가 중심지였다면 지금 땅값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이게 농담이고요.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풍수지리는 뭐랑 관련? 그렇습니다. 도읍과 관련. 알겠죠? 이렇게 풍수지리도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특히 이런 풍수 때문에 일어난 그 웃지 못할 일이 바로 뭐냐면 산송 문제입니다. 우리가 산을 놓고 뭘 했단 얘기야? 재판을 벌였다는 얘기야. 산송. 이게 산을 놓고 소송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명당짜리인데 우리 산이야, 네 산이야 하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재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전부 다 뭐 때문입니까? 명당 때문이죠. 풍수지리 때문이죠. 그래 안 그래? 풍수지리라는 게 이렇게 어떠한 지리적인 요소와 어떠한 애연적인 사상이 결부된 것을 말합니다. 인문지리적인 요소와 애연적인 것들이 결부된 것을 우리가 풍수지리 또는 지리도참설 그럽니다. 원래 이런 풍수지리가 들어온 것은 신라 말 도선에 의해서죠. 그래서 이곳에 무덤을 쓴다면 이곳이라는 장소, 지리적인 요소잖아요. 장차 그 영의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은 뭐야? 장래에 도래할 애연과 공간적인, 지리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을 말해요. 알겠죠? 이렇게 죽은 사람의 묘자리 쓰는 것을 음택풍수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의 생가터, 주거지를 좋은 명당터를 찾는 것을 양택풍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풍수가 널리 유행했었다. 지금도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풍수에 의해서 묘자리를 쓰고 다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어서 좋은 땅을 차지하는지 좋은 땅을 써서 있는 사람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조상묘까지 신경 씁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지. 그죠? 요즘은 이제 그 무덤도 전부 다 납골묘를 쓰도록 하죠. 납골하든지 또는 뭐 그냥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뿌리든지 아니면 수목장에서 나무에 이렇게 거름으로 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장례 방식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정말 우리나라 아름답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죠? 근데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 곳곳에 그냥 빵꾸가 뻥뻥 뚫려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머리에 뭐가 나면 이렇게 곰발딱지 나면 이렇게 도장파 놓듯이 이렇게 뻥뻥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런 흉물스러운 것들의 그 위치에 전부 다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이제 그 묘지 정비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온 국토에 묘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도 살 자리가 없는데 죽은 자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누워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풍수지리라든지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이나 이런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함부로 없앨 수는 또 없는 일입니다. 그죠?
기타 그 밖에 이제 도교나 풍수리 이외의 민간신앙으로서 민간신앙을 유교적으로 재편한, 그죠? 그래서 국가신앙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민간신앙을 조상을 모신다든지, 촌락제를 지낸다든지, 성황당에 제사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조선 15세기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성리학만 강조하고 나머지 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한다, 배제시킨다. 자, 이건 이제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녹색 그 펜스로 다 둘러쳐가지고 아주 우습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담장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올라가서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그 거룩한 민족의 성전, 하늘의 당군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참성단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뭐하고 훼손하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딱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자물쇠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개천절만 오픈해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가요? 자, 기타 이제 과학기술이 있는데요. 천문과 역법 마찬가지입니다. 부국강병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15세기, 아까 다 말씀드렸죠? 부국강병이라든지 또는 민생안전이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우리의 오리지널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또 새로운 중국이나 아라비아의 여러 가지 산수라든지 달력 만드는 회해력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많이.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서역, 그죠? 서역의 기술까지 받아들여서 우리의 전통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래서 15세기 그 우리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만들더라. 그죠? 천체 관측기구로서 혼의, 간의, 혼천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 측정기구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해시계, 그 앙부일구, 또 물시계, 작용루,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알겠어요? 기타 이제 강의량 측정기구로서 추구기가 있고요. 다 압니다. 토지 측량기구로서 규형, 인지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상, 열차, 분야지도, 천문도. 여러분 이 천문도는 고구려의 천문도가 아주 유명하죠? 이 고구려의 천문도. 이 고구려의 천문도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기토라 고분에서 제가 이제 고대 문화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천문도가 일본 기토라 고분에서 발견됐는데 이 일본 놈들이 지네들이 만든 건 줄 알고 엄청나게 소란을 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토라 고분에 있는 천문도 내용을 보니까 일본 밤하늘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자리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여기다 그렸느냐? 고구려 사람들이 와서 그렸다. 조국에서 늘 보고 그린 하늘, 조국 고분마다 그렸던 그 별자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일본 가서 그대로 그려놨는데 1500년 뒤에 후손들이 파보고 깜짝 놀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그건 바로 뭘 말하느냐? 우리는 이미 고대 고구려 때부터 천문학이 발달했었고 그 하늘의 별자리 그림들을 잘 정리해놨는데 그 고구려 천문도 그림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와서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 그림을 남겨놨다. 이따가 석각으로 된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제 달력이죠, 달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알겠어요? 달력.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 365.29251인가? 1년이 아주 오늘날의 달력과 유사한, 그죠? 동경 135도 여기에 그 근거한 그런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어서 칠정사는 달력입니다. 기타 이제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풍토에 맞는 약제, 그리고 또 치료 방법, 향약 집성방 또는 의방 유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의학 백과사전, 그리고 민족의학학의 자주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다. 전부 다 15세기에 자주적인 우리 것에 맞는,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의 하늘, 우리의 시간, 전부 다 뭡니까? 누구를 기억하면 되죠? 15세기 주인공 관학파, 그죠? 그들은 자주적이며 우리 것을 강조했으며 우리들의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에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천문역법, 또 의학, 농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됐다라는 점. 됐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잘 읽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외워요라고 엄살 떨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간인가? 그렇습니다. 천체 관측 기구인데 이건 각도기하고 비슷해요. 원래 혼천이라고 있는데 혼천이를 이렇게 축약해서 각도를 잴 수, 별자리의 각도를 재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이제 지구과학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다 잊어먹었어.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간 간의 같고요. 간의.
기타 이제 이거는 앙부19 이것도 아주 조그만 게 있어서 소형으로 이렇게 도포자락에 넣고 다닐 만큼 작게 만든 그런 해시계가 있답니다. 해시계를 뭐라고? 앙부19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시계죠. 자경루죠. 자경루. 이렇게 과학기술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천상, 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그림입니다. 별자리 28수와 알겠어요? 여러 가지 행궁도를 그린 별자리 그림이고, 그 다음 이것은 칠정산 이렇게 써있네요. 칠정산 내편, 칠정산 외편, 권맷 이렇게 써있네요. 알겠죠? 이렇게 달력, 예, 역법이에요. 역법. 달력 만드는 법이죠. 기타 이제, 예, 인쇄기술로 왔습니다. 인쇄기술. 활판 인쇄기술의 발전이라고 했어요. 잠깐 여러분, 인쇄술을 돌이켜보세요. 이미 신라 때 뭡니까? 그렇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7세기, 그죠? 석가탑을 만들 때 집어넣어놨다고 하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목판 인쇄물이 다란이경 이외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팔만대장경이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목판 인쇄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팔만대장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 직지신체 요절이 있죠. 물론 직지신체 요절보다 더 오래전에 123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상정고금 예문도 있으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으로서는 직지신체 요절이 있다고 이미 유네스코가 인정한, 알겠어요? 그런 고려시대의 금속알자 기술을 이어받아서, 활판 인쇄술을 이어받아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어땠느냐? 여러 가지 금속알자를 보다 더 우수하게 개량하기 위해서 주자소라는 관청, 금속활자와 관련된 관청 뭐예요? 주자소. 그러니까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이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되게 이제 나비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활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조합니다. 그 다음에 계미자, 갑인자. 세종 때 만든 이 갑인자는 활자의 글자체가, 서체가 아름다운 걸로 유명합니다. 알겠어요? 한글로도 저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만큼.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쇄기술은 고려시대는 그 글자가 하나씩 한 자씩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고정시킬 때 밀랍으로, 그죠? 그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십자판에다가 집어넣어서 쐐기처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조립 인쇄 능력이 향상되게 됐다. 그죠? 식자판이 나오면 조선시대의 일이에요. 여러분, 인쇄기술이 발달하면 뭡니까? 그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 이 인쇄술과 함께 종이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야 인쇄를 해서 찍어내죠, 종이에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이는 조지서, 세종 때 조지서라는 관청을 두고 다양한 종이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우리는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어서 한지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다고 그랬죠. 송나라 놈들이 환장을 가져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 안 그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조선의 종이가 천하의 명품이다 해가지고 청나라 때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선의 종이를 수입해가지고 지금도 조선시대에 수입해간 종이가 아직까지도 창고에 쌓여있을 만큼 우리 조선의 한지를 명품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활판 인쇄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식자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글자를 이렇게 식자판에 집어넣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농서 편찬과 농업 기술의 발달 그랬는데 내용이 좀 많군요. 요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